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덧 럭키 세븐 외부자들이 7번째 수습사원을 맞이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시고 먼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습사원 황영철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올 때는 혼날 각오하고 왔었어요. 사실 왔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너무 혼났다고. 아유, 그래도 특히 전역 선배님 왜 이렇게 제가 왜요? 황영철을 잡냐고.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알아야지 저기 탈당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은 뭐가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목소리 너무 작아지셨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네.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황영철 의원이 내가 막 이래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황영철 의원 사람 진국이다, 사람 좋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인기가 팍 올라가고 나만 나쁜 그날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홍준표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님 그리고 장재원 의원까지 네. 수도 없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네. 좀 아직 안 찾아주셨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우리를 불편해하시거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너무 쉬운 남자가 된 건가요? 아니 용기 있는 남자가 된 거죠. 제가 돌아가서 네. 이 외부자들에서 홍준표 대표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한국당 내부자를 모셨으니까 당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전 작가님. 지금 뭐 회의한다거나 또는 지금 농성하고 있을 때 우리도 망했다가 방점인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반성 속에서 다시 출발하자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죠. 이렇게 하면 우리랑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근데 뭐 망한 사람이 경고한들 또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망한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도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니까. 장학개그는 그래도 저는 좀 평가해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 여유는 있구나. 자기를 보고 웃을 여유는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개그의 바탕에 자신들이 변했다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까겠다. 우리 의원들도 다 까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라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예. 뭐 잘한 것보다는 못하는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처음에 잘했다 그랬잖아요. 장학개그는 나쁘지 않았다고. 그 정도 여유가 있다는 개그한 거죠. 것만 잘했다고 그러시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의 주제가 될 만큼 저희들의 슬로건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손님이 안 모였던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 이 관심 주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다만 그 내용에 맞게 저희가 변화해야 된다는 충고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진 전 사무장님 모셨습니다. 아니 왜 자꾸 얘가 나한테 서비스를 하느냐. 이 동물이 갑자기 울음을 내듯이 내부적인 이제 견제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대한항공의 노조가 민주적인 노조가 아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관심을 쏟고 보고 있는 사회 구조인가. 노동자와 사용자는 그냥 계약 관계거든요. 계약 관계인데 이분들은 뭐냐 내가 너 돈 주지 그럼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고 머슴인 거야 그냥. 그 일환으로 이제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4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는데 그 시작은 바로 드루킹 댓글 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파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특별히 외부자 특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김광진 의원 하면은 뭐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선 야당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가 좀 제대로 일한다라고 하는 모습도 많이 느껴주시고 예. 또 많은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낙선한 2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때만큼이나 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사실 그때는 7시에 본회의인데 6시 40분에 저희 원내대표가 올라가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사실 거의 준비를 못하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기대가 커요. 예. 근데 오늘 뭐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제가. 예. 예. 베일에 쌓인 인물, 드루킹.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친노 커뮤니티 서프라이즈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뽀띠라는 이름으로 좀 필명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에 아이디어를 딴 이른바 드루킹, 그 게임에 나온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꿔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을 만듭니다. 뭐 경인선, 경공모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 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주로 그 회원들을 등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좀 해온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가 나오면서 그 선거 브로커처럼 이런 식의 댓글 작업해주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다음에 우경수 우윳빛깔 김경수라고 팬카페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경인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선거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복제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아이디로, 그리고 추로킹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밑밥을 많이 깔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의당에다가 이제 줄을 대갖고 노회찬 의원의 그 부인이 타던 운전기사를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 회원이었어요. 경공모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200만 원을 줬는데 노회찬 의원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근데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드루킹이 6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게 이제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정치에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라든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의 선거 때가 되면은 뭐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온라인상에 돕겠다 이런 사람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좀 차원을 달리한 거죠. 회원들 조직적으로 수천 명을 관리하면서 했다. 이런 것은 일반 온라인 그 인터넷 회사 틀린 거예요. 일반 온라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좀 관리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현재 이 드루킹이 한 행태, 뭐 경인서라든지 거의 준 종교 집단화, 준 선거 조직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차원을 달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드루킹 게이트라는 것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말하자면 왜곡시킨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드루킹이 궁예다.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그다음에 다단계 판매의 책임자다. 뭐 이렇게 이제 씌우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이제 방어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리고 예언이 굉장히 실현이 많이 됐어요. 드루킹이 이제 2016년 6월에 박근혜 정권의 몰락, 뭐 궁궐의 우두머리가 다리 차면 기울듯이 권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게다가 이제 2017년 대선 승자는 누구인가, 이때 바다의 용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자 중에서 바다 거제도에서 나온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밖에 없었던 거죠.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고 뭐 근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너무나 이 사이비적인 요소, 즉 예언의 요소만을 가지고 지금 프레임을 뭉개려고 하니까 이거는 전 참 문제다 이렇게 보죠. 다만 네. 저는 여기서 뭐냐면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볼 때 업자다.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교주라고 하는 걸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교주적인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아니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니라. 이분이 한 정치인이 얘기니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만한 상황도 아닌 거고,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정치 브로커나 업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결론은 그냥 교주인 그렇게 냈잖아요, 거죠. 제가. 예. 결론은 정치 그래서 브로커다. 그게 이제 예. 사실상 맞는 거인 것 같고요. 교주적인 역할로 쭉 해왔던 것 같고, 지금의 단계로 보면 뭐 저희가 고발해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던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태까지가 지금 딱 밝혀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제일 후회하는 게 저 고발한 황-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김강진 의원님이 마치 뭐 드루킹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제 뭐 고발을 해서 우리가 고발하려고 해서 뭐 단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요, 민주당에서 불가피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7일 날 보니까 그때 이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드루킹이 본격적으로 정부 여당에 이제 반기를 드는 이제 댓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9일 날 네이버를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해요. 근데 네이버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했을까? 네이버를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1월 31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여당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들이 발생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까 굉장히 좀 짬을 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또 간을 보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그건 더 너무 과도한 거. 과도하지 않아요. 좀 과도하지 않아요. 한편 드루킹 파문을 놓고 야당이 특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에도 응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특검을 반드시 하겠다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어떤 특정한 권력과 맞닿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맡기고 기소를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현재 한국의 특검사를 보면 되게 야당 주장대로 여당이 끌려갑니다. 그때 검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지는 않아요. 왜? 네. 그럼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이 가는데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장이 바로 그거예요. 김경수 의원하고 옛날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정상황실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사실 국정상황실 근무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 고위직이라면은. 그러면은 서로 다 뻔히 아는 처지입니다. 한솥밥을 먹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서울지검 제1차장 이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그때 뭐 관리 그 밑에 있었던 파견 검사로 일을 했어요. 그때 지금 이제 백원우 민정 현재 그 비서관이 또 같이 근무를 했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라인이 결국은 그때 다 연구가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는 그리고 이제 의심을 문제가 중앙일을 뭐냐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분들이 다 직업 공무원이신데 그렇게 치면 박근혜 정부 때는 경찰을 안 했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던 아니, 일들이 있는 아니, 것이기 그렇게 볼 때문에 수 없는 게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2년만을 때하고 끄집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민주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발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의아스러운 일이고 황당한 문제 제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분의 범죄가 민주당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어떤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거나 민주당의 책임에 부여되어 있는 위치도 아닌데 이 사람의 범죄 행위가 꼭 민주당인 것처럼 이 사람 소속이 민주당인 것처럼만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거든요.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라고 똑같은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도 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게 있는데 이야기 나왔지만 예. 지금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시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아니겠죠. 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지금의 상황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검찰이나 경찰이 1차 조사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력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과 연관된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캠프와 연관된 어떤 것이 나와 있을 때 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그 조직에 발생한 문제, 그 범죄 행위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아까 김광진 전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특검을 하자 하는데 지금 상황이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서울경찰청장이 부실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번에 수사 과정이라든가 수사 배경이 문제가 크다는 거를 서울경찰청장의 입으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길 원하는데 저렇게 부실 수사를 했다고 자백을 하는 서울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하는 수사를 그럼 국민이 믿어야 되는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팀에서 한 게 뭐냐? 계좌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계좌도 어떤 거냐면 드루킹이 얘기한 계좌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 쪽은 있잖아요. 여론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 부대부터 뭐 좋아요 부대부터 그냥 다 하거든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보 쪽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새누리당에서 뭐 했냐면 2003년부터 사이버 전사 10만 명 양성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시발단 만들고 그게 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국정원과 뭡니까 보안사에다가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기무사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왜 고발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됐다면 자기들이 문제라는 거 알았을 텐데 그걸 왜 고발했냐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왜 고발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민주당에서 드루킹을 그냥 이제 방치시켜 놨을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올 것이고 지속적으로 댓글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 환경이 굉장히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부득이하게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하면서 저는 상당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끝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면 경찰에다 믿고 맡기죠. 지금 최근에 검경 수사권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대한민국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냉철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네. 저 사람들 고발을 하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깊게 말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던 댓글 불다는 걸 안 상태에서 고발을 했단 말씀이세요? 저는 상당 부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면 경찰서 그거 까가지고 그거 다 나올 텐데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골마서 터뜨릴 수밖에 네, 저는 없었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건 아마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과도한 억측과 상상이다라고 나중에 하는 봅시다.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그런다는 게 합리적으로 말이 합리적으로 됩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알고 있었는데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의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이것을 얘기했던 것은 갑자기 이 추천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막 공개되고 하니까 이걸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발이 시작됐던 것이었는데요. 좀 돌아가서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을 이 사람이 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선거 당시의 국면에서는 뭐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기 추종자들이 다 동의해줘서 잘 댓글들도 달리고 뭐 지지 여론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얘기를 내려봤더니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때 기계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관권 선거냐 금권 선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명확하게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지지자들이 각자의 상황을 가지고 이거 소위 말하는 좌표찍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죄 행위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서는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다 의견을 내보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것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김광진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좀 선배로서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렇게 했어요. 너무 의심하지 말라. 예? 왜 실체도 안 나온 걸 가지고서 그렇게 의심하냐 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랬고 참 그때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 양심에 좀 약간 어긋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같이 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변명해 준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머리에 의식이 박힌 국회의원들 당직자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특검 받자. 그리고 실체 규명 빨리 하게 하자. 차라리.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저는 그런데 지금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로서 의원님께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때도 틀리시고 이번도 틀리신 거예요. 그 위치가 바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아니. 경험을 말씀을 어떤 점에서?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거 굳이 돈 들여가지고 댓글 부대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자기 비용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진 교수님한테 자기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들여가지고 하나가요. 하는 굉장히 많은데 팩트를 흐리고 있어요. 드루킹이 2016년도부터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민주당하고 연결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 대선 국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김경수와 관련된 일이고요.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일이면 특정 캠프와 연결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쟁점은 결국 이 사건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이나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댓글 게이트인가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금전적 문제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면
드루킹이 일을 한 거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청을 받은 겁니다. 그럼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 해야 됩니까? 드루킹이요. 드루킹 해야 되죠. 근데 이 주고받은 금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좌관이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쪽으로부터. 지금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단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고. 그것만 갖고 얘기해. 예. 그다음에 이게 국정원 때와 똑같다. 예전에 우리가 방어했던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랑은 전혀 다른 측면의 상황이죠. 일단은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를 밝혔고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관건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가 주장했었던 상황인 거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관련한 범죄들 다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개별적인 개인의 지금 문제 행위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억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선거 치러보면 여러 단체에서 막 우리 교회 신도가 몇 명이고 뭐 우리 단체는 몇만 명이고 막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신도 숫자를 다 세어보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은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드루킹이 자기 월급으로 갖고 간 게 6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고요. 정기 직원이 3명, 많을 때는 4명이 정규직이 있었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준 돈이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기루 팔아서는 안 되는. 그렇죠. 많이 파른 게 116만 원인가 그런데 그것도 반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그런 자금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예요. 운영비 관련해서 그 아무도 이 돈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최근에 경공모 회원들이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온라인 강연 같은 거 한 달에 9만 원 정도 우리가 돈을 내고 다 수강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도 구입했다.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의 금요도 충분히 뭐 가능할 정도 예산이 모아졌을 거라고 판단된다라고 한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그 돈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경공모 지금 회원들 이렇게 레벨을 보면은 노비부터 이렇게 위까지 있잖아요. 추장까지. 근데 한 달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윗 회원들은 뭐 9만 원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밑에는 3만 원이고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만 원을 가지고 경공모 회원이 1,200명에서 많아봤자 2,500원인데 이 정도 되는 그 규모 가지고는 그 돈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김기식 그 전 원장도 고액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기 2년 동안 2억 원밖에 안 돼요. 그게 택도 돼요? 대구도 아마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1,200에서 2,500이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드러난 건 없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회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강연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어떤 규모가 어떤 사업을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정도 구면은 직원 3명 두고 그냥 그 건물 하나 두고 충분히 웬만한 온라인 카페, 오프라인 모임들은 그 정도는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김경수 의원이 맨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날 밤에. 댓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드러난 거 아니에요. 좌표를 찍어주면서 응? 홍보해 주세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범상치 않은 대화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미 전제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에 처리를 했는지 또 어떻게 딱 찍어주면 처리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기식 그 의원 못지않게 말하자면은 김경수 의원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출마하기 전에 아무 그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IS가 쓴다는 정말 선수 중에 선수들이 쓴다는 시그널. 나는 정말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지 알았어요. 저는 텔레그램은 알았지만은 시그널까지는 몰랐는데 시그널은 1초면은 삭제가 되는 거라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고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로 거짓말이 이제 그대로 판명이 돼서 기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관리를 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몇 개 보냈어요? URL? 10개. 10개 보냈어요. 대선 기간 동안 4개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뭐 진지한 기사는 2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그다음에 드루킹이 3,000개의 URL을 보냈습니다. 하나도 안 열어봤어요.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지시라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저기 김경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드루킹하고 했던 거는 시그널도 사용을 했지만은 텔레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텔레그램이 복구가 안 돼요. 근데 URL을 진짜 1개를 보냈는지 10개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특검을 해야 되고 아까 11억 원이라고 특검하면은 시그널 그게 나오나요?
아니요, 그거는 외국에다가도 요청을 아니, 할 수가 그런데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특검을 있어요. 한다고 나오는 얘기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안 나온다고 10개가 해가지고 아니라는 아니 거죠. 그래가지고 특검을 하면 뭐 나오나요? 그건 이상하죠. 뭐가 쉽게 나오면 말하면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제를 왜 그렇게 김 까세요? 교수 아까 나오길 바라면 특검 아니라 특검도 해야 되는 아니, 현실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거 갖다 무슨 자꾸 법제적인 문제로 얘기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는데 텔레그램-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법제적으로 가능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김 교수님.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음모론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음모론적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걸 얘기한 게 아마 김호준 씨가 했을 거예요. 그때 뭐 옵션 열기인가 뭔가 해가지고 보수 쪽에서 음모를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 문제도 또 그쪽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여론 조작이 되냐라는 거예요. 예. 좀 생각해 보세요. 댓글 열심히 붙인 사람 있잖아요. 전체 퍼센트가 뭐냐면 그 댓글에 당했다고 억울해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0.0006%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지금의 생산되는 댓글을 붙이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네티즌들의 15,000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그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얘들이 또 대선에서 모든 걸 바꿔놨다라고 또 믿는 이게 척하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또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 위해서는 통계 좀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나왔었지요.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뉴스를 그때 클릭했던 사람이 1,300만 명이랍니다. 네. 1,300만 명인데 댓글을 달았던 아이디가 11만여 명이었어요. 11만여 명이 31만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서 6천 개의 아이디가 8만 개를 달았어요. 아이들을 보통 평균 이런 사람 두세 개씩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세 개 쓴다면은 전체 댓글의 56%가 정치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저는 사실은 그냥 댓글 이런 문제로만 될 줄 알았더니 무슨 오사카 총영사 얘기가 나오고 인사청탁 의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말 놀랬던 거죠.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에요. 주일대사를 처음에 원했다는 거예요. 주일대사를 원했는데 거기에서 오사카 총영사로 조정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루킹하고 이렇게 되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만났어요. 연풍문에 가가지고. 사실 민정비서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권에서도 제일 바빠서 5분도 만나기 어려운 자리인데 이 사람을 1시간을 면담을 해준 거예요. 더 드라마틱한 건 뭐냐. 그때 이미 드루킹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체포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인사에 대한 명확성이 이제 잡히면은 인사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GH에서는 오사카 총영사로 이제 오 기자님을 추천하기로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린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느닷없는 추천이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는 추천이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정된 대로 진행을 시켜요. 근데 이 추천 들어온 게 굉장히 정말 그냥 무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승인은 보여야 된다. 몇 달을 끄는 거예요. 네. 결정 못 내려 몇 달 끌다가 결국 이제 드루킹 체포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임명을 시키거든요. 근데 열린 인사의 제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뭐 접수를 받고요. 자기가 신청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팩트잖아요. 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의아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주일대사나 아니면 오사카 총영사로서의 업무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에 의하면 일본이 뭔가 분열될 것 같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조직 안에서 이 사람을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 미신이 아니라 드루킹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죠. 일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어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분의 기본 이제 프로필이라든가 거기에 준 이력서를 보면은 일단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일본 관계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프로필만으로 볼 때는 드루킹이 황당한 사람을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주일대사에서 오사카 총영사로 이렇게 내려가기까지 김경수 의원하고 계속 의논을 했기 때문에 백원우 그분이 1시간을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눴대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운 그 의혹 있잖아요. 가설이. 이거로 인해서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고 일을 했다면 그걸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지금 인사청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다른 겁니다. 보니까 과대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 대선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얘기로 뭐냐면 이른바 MB 아바타론을 펼침으로써 안철수를 낙마시키고 문재인 당선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자기 스스로 막 떠들고 다녀요. 우리가 한 거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산책 모여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돈 몇 번 받고 해주는 품앗이 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개국공신이에요. 이 정권의 탄생에 우리가 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 황당한 거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내칠 경우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대충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는 게 바로 그거죠. 만나서 얘기는 들어주되 청탁을 안 들어주는 이런 방식인 거죠, 지금.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간에 관계가 있고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어느 정도 선거의 영향력을, 선거 운동을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김경수 의원이 어떤 개입을 해가지고 혹은 금전을 지급해서 벌어진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보면 뭐 문재인 후보의 캠프만 보더라도 캠프에 공조직이 또 있습니다만 문펜이라고 하는 그룹도 있고 뭐 젠틀젠이라고 하는 그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의 그룹들이 있죠. 그 단체 중에 하나로서 경인선이라고 하는 그룹도 실제 경선 기간 동안 그 체육관 우리가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체육관을 치를 때 체육관마다 한 100명,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활동들을 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거 했으니까 뭔가를 요구하려고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더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왜 1번 얘기만을 물어봤을까? 그러면 1번 얘기를 계속했다는 것은 일종의 여지를 준 거죠. 우리는 사실은 드루킹의 이런 처지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저렇게 체포도 우리가 시킬 수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또 줄 수 있는 떡도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구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2달 전에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로 오모 기자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거는 굉장한 권력의 핵심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외교관들한테 물어봤어요. 2달 전에 알았냐고. 모른대요. 몰랐대요. 결국 한국당의 요구대로 특검까지 가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검으로 갔더라도 밝히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다. 왜냐? 지금 이제 뭐 경찰과 검찰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강할 때예요. 정권 초기거든요. 네.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이 있는 가운데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훗날에 다시 또 될 거다, 조사가. 박원순 후보의 확정으로 3당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황 의원님, 그 박원순 후보에 맞서는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 뭡니까? 반등성명. 제가 단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철원에 이제 행사 참석자 갔다 오다가 이제 당에서 보내온 홍보 문자, SNS 문자를 봤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이 딱 나오는데 제가 빵 했어요. 뭐냐면 서울은 자유다예요. 굉장히 짧으면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거죠. 서울은 자유다. 네네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아집, 그다음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런 큰 틀에서의 싸움을 김문수 후보가 대리전 형태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결국은 서울 시민들이 결정해 줄 거라고 봐요. 이 선거 국면에서 지지도의 추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단일화를 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됐을 때 단일화라는 것이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근데 만약에 자당 후보가 아닌 다른 당 후보일 경우에도 용납하실 수 있나요, 그걸?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안 있었어요. 그분은 같이 안 있었어요. 그분은 같이 안 있었어요. 전혀 다른 당이시고 전혀 다른 당이고. 제일 취약지구야.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내가 진짜 같이 있었나? 황 의원님 빨개지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 그런데 동기들 지금 여기까지 빨개지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빨개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같이 안 다르죠. 얼마나 얘기가 잘 되겠냐 이거죠. 아니에요. 근데 역전 그 옛날 동지들이 그 당에 있는데 순진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순진하신 것 또 한 같아요. 가지는 진짜 순진해요. 저는
들어오는데 너무 빨개져서 아니 누나도 순진해요. 왜 그래? 갑자기 푹 찌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서울은 자유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이 뭐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슬로건 자체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서울 시민들의 마음 안에는 서울은 민주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고 결론도 이제 그렇게 날 것 같은데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 단일화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단일화가 될까? 물리적으로는 화합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금메달보다 더 좋은 은메달이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요. 누가 2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일 텐데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렇게 풀 가동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개별적인 인물의 캐리어로 승부하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의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위는 1위는 박원순 2등은 누굽니까? 제가 봐서는 선거가 점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공조직의 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김문수 후보가 2등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요. 박원순 시장은 피로감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안철수의 양보를 받았던 과거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의 경우는 드루킹 게이트에 본인이 이제 최대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MB 아바타라는 그 덫을 씌워서 그리고 또 그동안의 산전수전을 나름대로 온갖 선거를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니. 그다음에 세 번째 김문수 전 지사. 이분은 선거꾼이에요. 이분이 선거 운동을 하는 거를 보면은 입이 쩍 벌어져요. 바닥을 훑는 선거를 정말 리얼하게 필사의 움직임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예요.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의 그 저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빛을 발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아주 불꽃 튀기는 삼각 구도를 저는 중반쯤 되면은 조성할 수 있을 거다.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좋은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42%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8%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을 단순 비교한다면 42%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데 나머지 표의 결집인 거 아닌가. 그럼 42% 가운데서도 일부는 댓글 사건이 최근에 뭐 경제지 최저임금이 보니까 이거 기대했던 것만 못해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이런 분도 얼마나 떨쳐 나올 것인가. 이게 맞물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3명이 나가면 기본적으로 하면 지죠. 왜 분산되니까. 만약에 야권에서 기대를 한다면은 이왕이면 될 사람한테 밀어주자 하는 투표 행위가 나올 때 그렇다면 이제 일반 김문수나 안철수 의원 두 후보 가운데서 한쪽으로 표가 싹 몰릴 수 있겠죠. 저는 그냥 큰 변수가 없으면은 박원순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시정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다만 뭐냐면 3번씩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식상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박영선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이 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박원순으로 가자라고 시민들이 판단했고요. 나머지 안철수 후보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철수냐? 이 이미지 극복한 게 지난 대선이었거든요. 결국 이번에 또 한 번 철수한다는 건 아예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이분은 물러설지 않을 것 같고 김문수 같은 경우요. 태극기 부대한테는 그게 좀 뭐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 자유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오용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 거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은 후보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뭐 우리 당에서 내놓은 후보를 그렇게 막 폄하하시고. 김강진 의원님. 예. 외부자들에서 한 분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 그러게요. 한 자리가 좀 안타깝게. 비어 있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는 저도 백수 생활을 좀 탈피하고 뭔가 직업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옵니다. 예. 직업을 갖게 좀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보고 계셔. 열린 추천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제 지지자분들께 여기 좌표를 좀 찍어서 시청률이 좀 올라가도록 많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재벌과 딸의 물벼락이 일으킨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한항공의 명예와 주가 추락은 물론 조현민 전무는 피의자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이 물 한 잔이 쓰나미가 됐어요. 아니 언니가
정말 구치소에까지 있고 그런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이 이랬다는 거는 얼마나 국민도 우습게 보고 세상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평창 올림픽을 할 때 성화봉송하는데 그 자매가 있는 게 정말 평생 그런 공식성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연아 씨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습게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 한 잔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 기회에 터졌을 뿐이고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잘 부하 직원한테 존중하지 않으면서 너 손님들한테 존중해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회사의 직원들, 물론 오너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회사를 살리고 키운 것은 회사를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잖아요. 네. 그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키우고 결국 우리 가족이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조연아 씨가 그때 사고를 쳤었잖아요. 땅콩해양으로. 그때 제가 트위터에다 올린 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력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가족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현아 그랬지, 조현민 그랬지. 그다음에 그 동생도 옛날에 뺑소니, 뺑소니 그 사고를 친 적이 있고 그 어머니도 보니까 그 녹음 들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인테리어 이걸 보면은 내가 볼 때 그 땅콩 회항 할 때도 우리가 지금 녹음기가 없었었지 만약에 그때 그걸 녹음을 했다면 아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면은 애기들이 막 울다가 자기 울음에 자기가 자지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에 자기가 자지러져가지고 그 신내림의 상태에서 막 흥분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남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해서 보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뭐 어머니부터 그러니까 애들한테 교육이 안 된 거죠. 예. 갑질 패밀리라 불릴 정도로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수많은 피해자가 등장하는 가운데 그중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걸 많이 꺼리셨고요. 꺼렸던 이유도 한번 오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뵙겠습니다. 박수로 인사하기를. 어서 오십시오. (4년) 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익숙한 얼굴이시죠.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에 각이 다르시네요. 네. 이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항공사 내부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이제 오너 일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참 안타깝고 또 그 문제가 저희 노동자들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개선이 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그 외부자들의 오시기에 앞서 지난주에 국회를 가셨어요. 네네. 왜 가셨습니까? 일단 국회를 가는 건 상당히 저한테는 큰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무서운 곳이잖아요.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아닌데. 또 제가 가야 할 일도 없고 하지만 이 부당한 현실에 있어서 저희 노동자의 시각은 좀 배제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그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조직이 있다 그러면 나서서 대변을 해주겠으나 물론 제가 이제 저희 동료들한테 그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소명감에 저라도 나가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당당하고 용기 있는 분이지만 그 얼마나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셨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죠? 네네. 그 전에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인터뷰를 요청해서 뭐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 종일 했는데 방영이 안 돼.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느냐.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서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얘기는 그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경제적 논리, 더 갑인 관계에 우선권을 두는 게 많았고 제가 그 사건 초기에 여러 불이익이 있어서 변호사를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많은 로펌을 갔어요. 땡땡 그 검색을 하면 상위 뭐 몇 개들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 30개 로펌 중에 한 곳도 저를 변호하겠다는 곳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네네. 이유는 뭐 지금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런 갑과 갑끼리의 배려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도 조금 의심을 했죠. 땅콩 회항 사건 때 그때 이제 그 소개되기를 네. 사무장이라고 소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일반 승무원으로. 그럼 이제 강등된 강등이 거.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거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그 대한항공과 조현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죠. 네네.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 어쨌든 변론으로 네네. 얘기하기는 뭐 인사상의 징계를 준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평판대로 한 것이다. 네네. 불이익을 준 사항이 없다. 이렇게 네. 저기 회사 측에서는 네네. 밝혔다고 그래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해 이제 주시겠어요? 대부분 이제 저 같은 내부 고발자 혹은 이제 내부에서의 이제 반감을 살 수 있는 인물이 됐을 때는 그 조직 내에서 제일 많이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힘 혹은 그 사람을 이제 내쫓기 위한 수단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못한다고 자꾸 대한항공에서 홍보를 하는데 영어는 지금은 뭐예요, 진실이? Ladies and gentlemen. 뭐 근데 지금 대한항공에 있는 이제 사무장급의 이제 영어 점수에서는 거의 뭐 상위 10% 정도에 들을 정도의 뭐 듣기는 거의 제가 만점을 받았었고 스피킹은 150에서 160점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툼을 하고 있는 문제는 영어 방송문을 보고 읽는 건데 그렇지. 그렇죠?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we'll be landing soon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랜딩의 L이 당신은 뭐 R가 비슷하다. 젠틀맨이냐 젠틀먼이냐. 근데 미국 사람들 뭐 영어 원어민은 머니든 맨이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거기도 사투리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인디언 에어를 타보면 인도식 영어를 해요. 그래서 끝내주죠. 그래도 다 이해하고 그거 더 잘한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 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회사하고 회사 인물이고 내국인인 여승문이 하는 이 조건 자체가 제 생각에는 당신들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조현민 씨와 같은 이런 오너 일가의 독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이는 것이 뭐 일례로 제가 들었던 얘기는 회장님이 얼마나 방송에 민감하신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합리적인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일맥에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된 건데. 예. VIP를 직접 담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VIP 전담 팀이 있습니까? 소문이. 네, 제 사건 이후에 이제 편변상 없앴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도 있고 인력 툴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인력 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장을 할 수 있는 승무원 몇 명, 뭐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 몇 명 이렇게 이제 돌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얘가 나한테 서비스를 하느냐. 나는 이제 지적도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그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어떤 설명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징계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부서가 그거에 매달려야 되고 그런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이제 현장을 보면 모여서 대본 리딩을 하고 뭐 어떤 네네. 얘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뭐 사무장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뭐 얘기를 했으면은 워딩을 고친다든지 또 어떤 행동 조현미 씨처럼
물을 줬더니 던졌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이 아니라 탄산수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일가마다의 특징이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구나.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물이라고 했을 때 탄산수다. 근데 그것도 또 맞지가 않아요.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서비스를 많이 안 해본 승무원하고 그 일가를 모시게 됐는데 똑같이 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서는 이게 탄산수다. 이분은 진짜 물이다. 순간 헷갈린 거예요. 이분이 많이 서비스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도 따라가고 그러면 탄산수도 따라가서 선택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 물도 따라가고 그러면 탄산수도 따라가서 선택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 내 의지를 다 알아들어라.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 안 해도 네. 내 마음속을 읽어가지고 내가 물 마시고 싶어 하는지 표정을 살펴갖고 갖다 바치고 청나라 말기에 시태우가 북경오리를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북경오리 맛이 없으면 요리사 목을 뱉거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식이니까 자의적인 거잖아요. 자의적인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사회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 이른바 기준이 있고 법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완전 무법지되고 자기들이 법이고 그들의 기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연아 씨가 그렇게까지 이제 화가 나서 저를 이제 하게 하라고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에게 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그 20대 불쌍한 여승무원을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잘못 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본질은. 그 부인과 관련된 얘기는 대충 저 자녀들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조양호 회장 본인과 관련돼서는 좀 어땠습니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들은 대부분의 사람을 두 부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동등한 수준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닌 사람. 근데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 거는 권력의 유능력입니다. 이제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자원 외교 때문에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제사절단들이 그 탑승해서 이제 사무장으로 가게 됐는데 명단에 이제 우리 회장님도 계셨는데 회장님도 당연히 고객이니까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이분들은 받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저희는 또 안 하면 또 혼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다른 회장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두 회장님이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속말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속어라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양호 때문에 쪽팔리지 쫄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어떤 통쾌감 이런 게 드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렇죠. 수치감이 들었어요. 지난 내부 고발 이후에 사내에서 네네.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네네. 일단 이제 이 동료라는 이 워딩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대다수의 저희 동료들은 저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약자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더 이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거기에 선봉을 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빅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방법인데 내부 고발자가 불성실하거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원래 결함이 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덮어 씌워야지만 본인들의 죄가 면제되잖아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료들의 잘못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는 그렇죠. 약자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큰 소리를 못 낼 뿐이지 정말 뭐 애정과 응원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저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건강 어떠세요? 혹 이게 이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사건 이후에 이제 제가 몸이 되게 신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지를 않아서 양성 종양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크게 났고 수술을 했는데 부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분 마취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좀 많이 왔어요. 네, 부위가 크니까. 그래서 좀 회복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너무 컸어요. 네네. 지금은 회복 중에 있고 네, 건강 찾아야 되겠죠. 네.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이제 동료들이 물론 이제 도와주기 힘들다 하더라도 노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가만히 있었나요, 지금? 노조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한데.
참 그게 아쉬운 우리 이제 기업 환경의 또 문제고 국가가 이제 노동권이라든지 그 노조 문제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떤 기자분이 이제 저희 노조에 전화를 해서 왜 박창진 사무장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대변하는 행동은 없었냐라고 물으니까 노조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그분은 저희 노조원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이번 달 4월 달 명세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노조비를 꾸준히 내고 있고 그 당시에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혹은 제가 노조원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 조직 내부에 같은 노동자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조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행을 마구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는 내부적인 이제 견제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일환으로 이제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여기서 최초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0년 초반에 저희 이제 대한항공에서 대대적인 이제 CI 작업이 있었어요. 모든 이제 회사 로고라든지 유니폼까지 다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유니폼이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좀 괜찮아서 제가 이제 피팅 모델로 네, 한 달간 이제 스케줄을 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시제품을 이제 시연하는 이제 임원들과 회장님과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가 큰 따님이셨어요. 이제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매니저는 저 모델과 다르게 배가 나오고 뭐 40대, 50대의 중년인데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옆에 있는 임원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이 다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모든 안 좋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음성 파일에도 나오신 뭐 조현민 씨와 조연아 씨가 화를 막 내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다시 물어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다시 똑같이 좋습니다로 가는 너무 좋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좋다요? 너무 좋다로. 취향 때 그 네, 견마 1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지. 그래서 너무 그 상황이 웃겨서 제가 이제 너무 긴장할 자리인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임원진 중에 한 분이 역시 웃으니 옷이 더 산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우스운 에피소드지만 이렇게 전 근대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그 누가 노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실 그 대한항공 뭐 조종사 노조인가 이런 데 강연도 가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노조라고 하면 보통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조가 이른바 이제 옛날에는 워용 노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뭐. 역사적인 게 있는데 2000년 초반에 지금 이제 노조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복수 노조가 이제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객실부가 제일 이제 현장에서 어쩌면 블루칼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 노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시도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노조 파괴 과정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공포를 학습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이상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없는 계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대한항공의 노조가 전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삼성 간선제를 하고 있어요. 직선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벌써 황당하네. 어떤 이제 회사 내부의 조직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물벼락을 신호탄으로 해서 한진 일가에 대한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께서도 사태의 근본 원인이 오너 일가에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있다. 아, 그 당연히 있지 않아요? 있다가 답인데 예. 대한항공이 만들어내는 상품은 무형의 서비스예요. 그럼 서비스는 뭐냐?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저희 같은 승무원 또 그 뒷 배경에 그 비행기 날개까지 서포팅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그걸 소비하는 고객이 존재하는데 이 경영진의 마인드에서는 이게 사람, 인간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고객인 직원들, 노동자도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비행기 사왔는데 그것도 못 돌려? 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내 상품을 팔아주고 나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저 고객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직원과 같은 행동들을 못 하겠죠. 근데 그분들에게서는 사람의 가치, 사람에 대한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핵심 가치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이게 원래 이제 자본주의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통 주식회사잖아요. 소유도 사실은 사회적이고 공적 소유를 하는 거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자들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퀄리티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회사를 움직이게 해주는 건 바로 뭐냐면 또 고객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공적인 조직인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딱 그냥 내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유화를 해버린 거예요. 네. 부당하게.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부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그냥 계약 관계거든요. 계약 관계인데 이분들은 그냥 봉건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슴인 거야 그냥. 내가 너 돈 주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고 너 인격까지도 내가 다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배 구조가 굉장히 그 재앙적으로 되어 있어요.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조양호 회장이 18% 그리고 삼남매가 2% 내외로 해서 총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항공, 그다음에 진에어, 그다음에 카로텔 네트워크라는 이런 회사들을 한진칼이라는 25% 지분을 가지고서 다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벌들의 지배 구조를 바꿔보려고 굉장히 법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은 지분을 가지고 아버지와 삼남매가 완전히 재형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법을 좀 바꾸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지금 현재로서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틀에서 너무 또 과도하게 기업을 또 이렇게 규제하거나 그러긴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국민들이 재벌 기업의 재형적 경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더 세게 하시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것이 또 다른 규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강력한 규제나 법규가 다시 마련되는 것도 좋지만 발상을 전환해 보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거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압박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피해갈 법을 또 더 만들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충분한 인력 수가 또 뭐 머니와 시간과 돈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수많은 의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예, 사실 뭐 조현민 씨 사건은 형사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사안이지만 그런데 이제 아마 형사법적으로 가장 대한항공 오너 가족이 지금 겁을 낸 것은 관세법 위반. 특히 이른바 오너 집안의 각종 뭐 해외 구매한 것을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몰래 반입이 왔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뭐 그대로 집으로 옮겨가고 거기에는 뭐 통과 없이. 통과 없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옮겨오면서 이건 그 회사 물건이다. 실어오면서 미스예요. 이건 그렇죠. 회사의 물건이다. 그럼 이제 회사 거이기 때문에 돈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 드러난다면 이제 지시한 사람, 수혜자는 관세법에 따라서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항공법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체크되지 않은 물건이 비행기에 실렸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안전 보안 규정에 위반되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테러리스트 폭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 검색대를 철저하게 통과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승객분들. 알리죠. 그 이유는 혹시라도 위에 물품이 와서 이거는 미리 사전 방지를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그거를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그냥 무단 패스로 그냥 다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법률적 위반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법 날라준 사람 하나만 딱 포섭해가지고 물건 하나만 슬쩍 실어놓으면은 그냥 비행기가 폭파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거 진짜 본 적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네네.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VIP 담당을 좀 많이 했었고 일가와 관련된 이제 서비스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수차례 이제 뭐 다양한 목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승무원들은 단지 이제 비행기에서 그걸 보관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고 그게 어떻게 통관이 됐는지 그거는 이제 그 담당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서 저희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 계기로 그런 잘못된 관행이 정확하게 좀 밝혀지고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같이 지켜야 될 법인데 법망을 벗어난 행위를 한다는 거는 범죄니까.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죠. 아니 그거 내 그런데 난 진짜 네. 바깥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조현민 씨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뭐 욕설 지금 괜히 돌아다닙니다. 뭐 그런데 그걸 직접 들어보셨어요? 아니 조연아한테는 들어봤지만 직접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동생이라든지. 구독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뭐 아니 일주일에 뭐 최소한 두세 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네. 직접 겪어보셨나요? 들어본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이제 그러니까. 조현아 씨에게서 제가 이제 당했으니까 똑같아요. 제가 이제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마리 야수가 괴물이 나에게 덤벼드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쪽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현아 씨는 항상 직원들에게 존대어를 쓰고 뭐 바른 말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녹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또 일부 분들은 무슨 여자가 고함을 질러봐서 어떻게 야수 같다라고 하지?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이 정확한 발성법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마치 우리가 울음을 내듯이 하는데 그게 이제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경우도 그랬지만 이유 얘기하세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거 어디다 대고 입을 징계할 네. 벌려. 거야, 뭐 이러고. 그것도 징계할 거야. 내려. 뭐 본인 얘기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는 들어봤어도 미남과 야수는 그런 야수요? 현재 여론의 분위기도 굉장히 싸늘합니다. 사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진그룹의 오늘가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는 요구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벌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행위 자체가 물컵을 던진 거 정도인데 그게 이제 형사적으로 그렇게 큰 처벌을 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오너 3남매를 퇴진시켜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적기 있잖아요. 이른바 대한항공의 국적기인데 솔직히 쪽팔리거든요. 매번 오너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갖다 저지르고 이게 또 해외에 또 나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청원을 하는 중이죠. 유독 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들이 한 행위가 왜 이렇게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보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태극기는 아니지만 태극 마크를 사용하는 사실은 이 항공기라는 것은 항공법이 적용되는 엄격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더 몇백 곱절 이거는 파급이 큰데 그거를 오너 일가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네.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이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뭔가 대응책을 반드시 내놔야 되겠다. 대한항공공사란 게 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조중훈 회장에게 좀 인수해라 해가지고 이제 민영화를 시키면 대한항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시아나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저건 국가의 비행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국적기. 국적기라는 개념 사실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민간 항공기는. 그런데 어찌됐든 타줘야지 돈을 버는 거고 우리 국가의 이익이다. 이런 개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대한항공이 비쌉니다. 또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심을 가지고 외국 가도 반갑고. 그렇죠. 외국에서 뭐 비행장에 있다가 이제 공항에 있다가 칼 그 푸른색 비행기에 들어오면 굉장히 뿌듯한 느껴요. 가족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좀 동일시하게 해왔는데 아니 우리 모두 국민들이 키워왔던 건데 그런데 왜 자기 것처럼 행사하냐.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이권의 양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세금이 들어갔고 자신들이 이거를 우리 지방 거라고 해갖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찬물을 껴안고 국민들에게 땅콩을 던지고 나라 망신은 정말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키고 이렇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 폭언 폭행들 굉장히 감정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본질 자체를 노동자의 권리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도대체 뭔가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누구의 것인가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적어도 문제가 됐던 이세 형제는 교체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까지는 우리 사회가 끝까지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장 드라마나 단순한 호기심, 뭐 반짝거리는 뭐 이 현재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현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됐고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발현되는 이유는 망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네. 갑들의 이제 만행을 용인하게 되는 것도 또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 국민들이 좀 가지고 우리가 감시하지 않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훌륭한 저기 경력이고 또 이렇게 참 멋지시고 이러면은 뭐 다른 항공사로 가시든지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외국으로 있었잖아요. 네네. 다른 항공사에서 뭐 해줘야 돼.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한다라는 소비자지. 말도 있었는데 그 진짜인가요? 냉엄하게 얘기해서 전혀 없다. 아,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한국에서 갑에게 이제 대든 존재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주홍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비행해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미국 한인회를 위원장으로 계시는 노 신사께서 오셔갖고 너 누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당신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마 지금 돔 방석에 앉았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징벌적 손해보상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았을 것이며 모든 방송과 심지어 광고조차도 당신을 칭송했을 것이다. 가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아, 내가 괜히 그랬나? 그냥 그때 그냥 꾹 하고 굴욕 담은 거 그냥 참고 넘어갔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이런 후회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권력의 이제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 피해자들은 대부분 마지막 선택으로 폭로라든지 내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권력과 그 힘을 또 조직을 통해서 이 사람을 철저히 나락으로 몰기 때문에 한 발만 더 나가면 이제 나쁜 의미의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저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고발 아닌 고발을 하게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느냐 하면 후회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제 생존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제 누군가 또 이런 처지에 있는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선뜻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걱정도 하셨고 이게 외부자들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나중에 방송 안 되는 거 아니냐까지 걱정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네, 긴 시간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뭐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은 분이 신청하시면 좋겠지만 그걸로 끝나시지 마시고 그 내부에 있는 또 저와 같은 피해자 또 우리 동료들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전지적인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네. 바라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들도 대한항공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경영자들이 알아주시고 말뿐이 아닌 책임 경영을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승무원뿐 아니라 광고인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또한 열혈 수습사원으로 함께해 주셨고요. 언제나 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한철 의원님. 열혈 사원으로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너무 좋으셨어요, 진짜로. 다음에는 대표님 모시고 한번 같이 오시죠. 이 자리에. 그럼 거기 계실 때 서로가 보안으로.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늘 박창진 사무장님의 앞날 우리 외부자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